참 지난 금요일 다르고 또 주말 사이 흐름들 다르고 오늘 시장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의 관심들이나 분위기가 변화하는지 앞으로의 전망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호재성 뉴스들도 나오면서 크게 급등을 했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좀 재료가 우리가 그러니까 시달렸던 시간에 비해서는 좀 금방 끝나지 않나. 오늘 장이나 또 뉴욕 증시 지난번 장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은 사실 지난 주말에 거의 반응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약간 오르는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 쪽도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은 또 그 재료 말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1월 초부터겠지만 이 12월 중순부터는 프리어닝 시즌으로 해서 주가가 반영이 될 테니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듯이 이 실적 발표 이전에 프리어닝 시즌으로 한 1, 2주 전부터는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무역 분쟁 해소로 인해서 막 치고 가는 장세가 나타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역 분쟁 발생 지수대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220포인트대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완전히 다 해결이 돼도 거기까지 가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놓고 봐야 되고, 기업 실적이 이제 개선이 돼야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놓고 보면 지금 지수대하고 2220포인트하고 뭐 한 50포인트 정도? 요 정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무역 분쟁이 다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날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로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예전에 보여드렸던 걸 다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저 하단을 지난 주말에 살짝 깨고 내려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하단의 밑꼬리가 파운드와 영국 파운드와의 윗꼬리요. 이 달러 인덱스의 밑꼬리가 올라온 것이 영국 파운드화가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파랗게 이제 타원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 동안의 급등락 구간이었는데, 이때는 파운드화만 크게 움직인 게 아니라 파운드하고 유로가 같이 움직였었던 그 구간입니다. 네. 근데 지금의 흐름,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은 파운드만 그렇게 크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통화들 있지 않습니까? 6개 통화국이요. 근데 예. 그 중에서 좀 비중이 큰 파운드하고 유로 엔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 흐름을 좀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를 놓고 보더라도 맨 위쪽에 빨간색 선으로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 파운드화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유로, 가운데 있는 유로가 동시에 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달러 약세에 대해서 신뢰가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그 정치적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파운드화가 지난주보다 약간 좀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크게 벌어지고 파운드화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아직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변화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정치적 이슈가 또 지나가면은 저 파운드가 꺾이면은 다시 달러도 다시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주식 쪽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달러 약세를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이 외환 쪽에 FX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달러 약세로 이렇게 투자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달러 약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유동성 전체가 또 중기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탄력적으로 외국인들이 막 밀려들어서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그것을 기대하기는 약간 좀 아직 이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 달러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좀 하락하겠거니 그냥 루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움직였던 표들을 보면 오히려 주인공은 미국 쪽인 달러가 아니라 어떤 영국 유로화나 파운드화와 관련해서 그 이슈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도 많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예. 미국 쪽이 변해줘야지만 유동성이 좀 어떻게 흐름이 바뀌어갈 텐데. 그러게요. 예, 달러 쪽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파운드 때문에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또 채권 시장 쪽을 제가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보더라도 지난주 FOMC 회의가 지나면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습니다. 예. 당연히 뭐 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도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달라질 게 없기도 하겠지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단기 국채가 입찰이 좀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동네는 아직도 지금 FRB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달러 쪽이 빡빡한 유동성으로 좀 달러가 부족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표처럼 너무 큰 하락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확 바뀐다. 이것도 이 채권 시장에서 보면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FOMC 회의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하고 내년에는 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 속을 우리가 또 하나 캐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사상 최고가를 지금 미국 시장이 내고 있는데 펀더멘탈 쪽에서 이제 좀 뒷받침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 금리 한 번을 뭐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금리 계속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충격을 먹었겠죠. 근데 네. 이제는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채권 시장을 놓고 보면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다만 우리 쪽으로 이렇게 좋은 여파가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역 분쟁 재료가 이제 반영된 다음부터는 기업 실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서니까요. 이쪽에서 기업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는 그런 수순이 우리나라나 저쪽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어떤 뉴스이건 간에 거기서 아무리 놀아도 결국에는 그 유동성을 끌어올릴 만한 매력을 우리 시장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말미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기업 실적 있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된 그 우리 성적표부터 한번 보면서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네. 지난주에 이제 이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약간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코스피 PER 추이를 KRX에서 이렇게 퍼와가지고 표를 만드는 그게 있는데 저 표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 지금 PER이 지금 17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랗게 표시한 것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반영이 되면서 PER이 툭 튀어오른 것이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표 동그라미가 이번 분기,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게 툭 튀어오른 것. 제가 아마도 실적 시즌 할 때 이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툭 튀어 오를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튀어 오른 것인데 제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적이 좀 더 안 좋았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저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제 향후에 바뀌어야 되는 것은 여기서 17에서 더 튀어 오르면 진짜 이제 시장은 기대할 게 없는 것이죠. 네. 빠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제 4분기 실적 때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게 주가가 오르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저런 PER 쪽이 거꾸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에서 힌트를 얻냐면은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지난 3분기처럼 외국인 투자자 선물 매수 쪽이 이번에도 4분기 쪽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적 쪽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변화 그럼 이런 걸 외국인 선물 쪽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근거를 좀 비슷한 점을 3분기하고 실적 시즌하고 좀 비교를 해봐서 좀 비슷한 점을 고른다면은 그런 점 쪽에서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런 17을 넘어서는 PER이 이제 4분기 실적 시즌부터 바뀌어질 것이 가능할까를 놓고 봤을 때는 이 IT 하드웨어 주가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자라는 것이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삼성 SDI까지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그 네. 이전엔 삼성전기 뭐 LG 쪽에서도 이노텍 같은 것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단순히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이거보다도 내년에 반도체나 OLED나 스마트폰 부품 이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아마 제가
이제 11월부터 내년 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증권사에서 리포트나 이쪽 그 보고서 같은 자료들이 IT 업종을 위주로 해서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포트폴리오 교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1월, 12월에 1차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럼 그걸로 마무리될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은 이 스마트폰 부품 같은 쪽이나 반도체 쪽이 한 번 정도 상승을 보인 그런 모습이 이번 4분기였다라고 본다면 네. 실질적으로 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내년 1분기에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승이 2차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전망에 있어서 이 서버 교체 주기가 이제 다가왔다. 네. 2, 3년마다 다가오는데 그것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나타났었던 반도체 강세 요인이 되었듯이 그것이 다시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2020년부터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그런 2017년의 대량적인 수요만큼은 안 되더라도 버팀목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모바일 디램 쪽을 놓고 보면은 내년도에 이제 아이폰 모델이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모델이 11 나왔을 때 주가가 9월부터 상승을 했듯이 내년 1분기에 그런 SE2가 나오고 그다음에 5G 모델이 나올 때 이런 D램 소요가 한 4배 정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년 2017년보다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아이폰 전 모델이 램 수요가 1기가였는데 이번에 4기가로 변하고 5G 모델이 나오면은 6기가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쪽도 여기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테고 스마트폰 부품이나 뭐 이런 관련된 쪽 그 업체들의 기업 이익은 아무래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PER이 고평가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부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저평가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4분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분기 실적 시즌에 IT 업종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2020년 1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부터 12월부터 실적 시즌 프리어닝 시즌 들어서면서부터는 IT 업종의 흐름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어쨌거나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IT와 관련해서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시장도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건데 그렇다면 그 IT가 그래서 이 질문이 좀 우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계를 얼마나 넓혀서 어디까지 상승을 그리고 언제까지 상승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코스피하고 상대 수익률 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보시면은 2019년 저점까지 내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는 IT가 항상 탄력이 크기 때문에 저점을 먼저 형성을 했는데 이 8월 코스피 저점을 형성할 때 IT가 지수 저점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가는 이 선행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모습이 이어질 경우에는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대비 한 5% 정도밖에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럼 지수보다 상당히 좀 빨리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더 치고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들어서게 된다면 매물 소화 과정 필요 없이 내년부터는 IT는 우리도 사상 최고가를 좀 누릴 수 있는 결국 대형주로도 좀 편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내년 초에는 우리 한번 IT 업종의 사상 최고가 흐름 한번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도 간만에 좋은 얘기도 듣고 좋은 전망도 듣고 IT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 탄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조건사항이 있으니까 그 조건사항을 채울 수도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